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2장의 Q&A를 여셨네요. 2장은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이요. 보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아시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요. 예, 그 단계 중 바로 구강기의 무슨 감정? 양가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프로이드 하면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 리비도의 위치가 이제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나눴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습니까?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재기, 뭐 잠복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나눴네요. 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발달 단계 중에 구강기의 무슨 감정이죠? 양가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구강기의 양가 감정을 설명하기 전에 양가 감정이 뭔지 한번 짚고 갈 필요는 있겠죠. 양가 감정, 앰비발란스하다라고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은 한 명인데요. 아주 반대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예컨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 뭐 애증이라는 단어 있죠. 너무 사랑하면서 또 죽으라고 미운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결론 먼저 좀 말할게요. 구강기의 양가 감정을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말을 하면 구강기에도 양가 감정을 느끼지만요. 맨 끝에 문장 한번 볼게요. 104 쪽에 인간행동 사회환경에서 이제 맨 끝에 보시면 청년기에 경험하는 양가 감정도 있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강기 말고도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그 생식기까지 요때까지 이제 프로이드는 봤는데 청년기에도 또 뭐가 있는 거죠?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구강기 양가 감정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 두 개의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먼저 할게요. 일단 구강기의 양가 감정은 우리가 최초의 양가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이 구강기에 왜 일어날까? 그 얘기를 조금 하는 거죠. 예, 구강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는 거죠? 입에 집중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얘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생존, 말 그대로 애들이 빨기 반사는 기본적인 생존적인 반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통해서 아이가 젖을 먹고 생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단히 이 아이에겐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접촉 위안이 주는 거, 이 스킨십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구강기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젖가슴이 주는 얘에게 만족감이라는 것은 우주와도 같은 거예요. 무엇과 대치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강기는 리비도가 신체 부위 중 입에 집중하는 시기고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쾌감을 느끼는 영역이고요. 이때 입과 관련돼서 아이에게 쾌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대상이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때요? 접촉 위안을 갖게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를, 세상을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강기에게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세상을 만나는 창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가 이 젖가슴을 영원히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제 이유기가 되면 생후 한 8개월쯤이 되면 이유기가 되죠. 애들이 이제 이유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엄마 젖만 먹지 않고 계란 반숙도 먹고 사과도 갈아주고 얼마나 좋냐 하겠지만 아이의 입에 어느 날 얘가 가장 원하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니라 철제 혹은 플라스틱의 수저가 들어오는 거, 이건 얘한테 폭력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유식 때 아이는 말 그대로 온갖 쾌감과 온갖 행복의 근원이었던 젖가슴으로부터 분리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간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젖을 깨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젖을 떼는 이유기가 되고 아이가 어때요?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안 돼라고도 하고 어때요? 그 다른 걸 또 주는 거죠. 안 돼가 아니라 수저를 입에 넣기 시작하고 하면서 아이는 이때 바로 이유식 시기가 되면서 분리불안이 와요. 예, 그래서 젖을 떼는 이유의 과정, 이 시기가 분리불안하고 거의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거죠. 예, 근데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는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 엄마 이꼴 난 줄 알았죠. 왜요? 엥 하면 젖 물려주고 엥 하면 안아주고 했던 엄마가, 그쵸? 엄마 이꼴 난 줄 알았는데 공생의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는 자신에게 언제나 젖가슴을 물려줄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과 하나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공생의 환상이 깨지면서 분리된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 분리된 존재를 안다는 건 엄마는 100% 굿일 줄 알았는데 엄마는 100% 굿이 아닌 거죠. 나는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는 수저에 사과 간 걸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때 애가 또 하나 느끼는 건 엄마에 대한 뭐를 느낀다?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딴 것을 주는 엄마에 대해서 바로 엄마의 젖가슴 이꼴 온 우주일 때는 엄마는 100% 굿이었는데요. 이때 이후의 시기 분리불안이 오고 엄마와 나는 다른 존재, 독립된 각각의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얘는 바로 뭘 느끼냐면 양가 감정. 엄마는 100% 굿이 아니구나. 엄마는 굿도 있고 배드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또 어느 한 대상이 굿과 배드를 둘 다 갖고 있다라는 이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보시면 엄마는 애착 대상이었는데 엄마가 젖가슴으로부터 자신을 밀어냈으니까 공격적인 충동도 치밀어 오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한편으로는 원망이라는 배드한 엄마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무나 그립고 온 우주인 엄마가 다시 왔으면 좋겠는, 그래서 완전히 굿한 그리워하는 엄마와 배드한 엄마가 같이 있는 이 상태를 최초의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되면서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이유 시기를 겪으면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초기에는 말 그대로 전능감을 느끼잖아요. 엄마가 앵하면 젖 물려주고, 근데 이게 다 내 맘대로 내 이드의 욕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나도 생존을 하려면 이제 내가 외부 세계의 현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내 생존이 보장되겠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 바로 이드인 내가, 태어날 땐 이드만 갖고 태어나죠. 근데 이때부터 바로 뭐가 생기냐면 자아의 형성이 이루어져요. 바로 자아라는 건 현실의 원칙, 외부 세계와 적응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4쪽에 밑에서 한 5세 줄 문장 읽어볼게요. 한편 이후의 경험은 아이에게 이 세상이 자기 맘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후 최초로 겪는 이 커다란 상실 경험과 관련해 아이의 내면에서는 고통을 주는 외부 세계에 대해 혹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내가 생존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07쪽을 좀 잠깐 보시면 제가 이 그림 잠깐 활용할게요. 예, 그때도 설명할 건데 여기서도 이 세 번째 질문 전에 자 보세요. 태어날 땐 원초와 이드만 갖고 태어나죠. 예. 자, 그런데 어때요? 젖을 물려주면 내 만족, 쾌락이 딱 올라오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구강기에서 학문기 넘어가고 하는 요 사이에 어때요? 이제 나는 현실과도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전능감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현실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발달시키는 게 자아, 에고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원초와 이드에서 점차적으로 구강기부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 되면은 자아가 거의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남근기랑 가면서 보면 남근기에는 자아는 자리 잡고 남근기는 또 여차저차한 이유로 여기에서 초자아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슈퍼이고죠. 예. 그래서 이따가 이 그림을 이제 볼 건데, 이따가 세 번째 질문은 초자아의 형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거라 지금 요 앞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게 좋아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프로이드하고 또 이제 에릭슨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죠. 프로이드는 원초화에서 점차적으로 자아가 분화된다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분화되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분화돼서 형성이 되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요,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된 게 아니라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요 정도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와 나는 엄마 이꼴 나 이꼴 엄마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100% 굿머더가 아니라 엄마가 굿도 있고 배드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그 감정, 그리워하는 엄마의 젖가슴에 100% 굿의 엄마와 또 어때요? 원망하는 엄마의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이거를 최초의 양가 감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끝에 문장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기에도 다시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밑에서 둘째 줄 읽을게요.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 자율성을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시 한번 뭘 느낀다? 양가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갈망이죠. 근데 또 하나는 독립 자체가 불안하니까 어때요?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또 집으로 상징되고, 그래서 바로 집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청년기에는 또 집을 떠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 그래서 최초에도 양가 감정이 있지만 청년기에도 또 한 번의 청년기 발달 기간에도 이렇게 두 가지의 양가 감정,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청소년기에 가면은 후기에 심리적 이육이라는 말도 결국은 청소년기도 계속 분리를 준비하고 청년기가 됐을 때 분리를 강하게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불안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라는 말이 대단히 재미난 얘기예요. 심리적 이육이라는 것도 바로 부모에게 승인을 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연속선상이고, 청소년기에 이런 심리적 이유기가 청년기에는 이런 청년기 특유의 집을 떠나고 싶다와 또 하나는 내가 떠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강한 불안이라는 양가 감정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함의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시기에 양가 감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함의는 뭐냐면, 모든 존재는 굿과 배드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100% 굿인 사람도 없고요. 100% 배드인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좋은 사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100% 좋고 집에 가서 가장 약한 사람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이해하시고요. 내 안에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잘 소화하는 게 성숙한 거지,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양가 감정에 대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소화되지 않고 계속 매사에 100% 굿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미진한 걸 못 견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선택이나 결정을 못하는 선택장애나 결정장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건 어떤 거가 100% 굿이라는 게 없고, 이것도 굿한 면도 있지만 이 요소에도 또 배드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숙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큐 볼게요.
방어 기제들이 너무나 헷갈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랬네요. 두 번째 큐인데요. 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내용이 무지 많아요. 보시면 106조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Q&A는 참 좋은 건 방어 기제는 예제를 많이 해볼수록 좋기 때문에 예제를 이렇게 잘 넣어준 건 너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일단 방어 기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무지 많은데 사례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례를 볼 건데 그 전에 한 문장만 볼게요. 방어 기제는 어때요? 동일 상황에서 한 번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불안할 때 쓰는데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억압을 일차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고 억압을 깔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Q&A 중간에 보시면 박스 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거세 불안을 겪고 있는 남근기 유아는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성애 부모를 동일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동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는 강한 억압이 깔려 있죠.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어때요?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극복하는데 그 안에는 내 미워하는 감정을 억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생존에 더 유리하다 해서 대부분 방어기제에는 기본적으로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이제 좀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가장 1차적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예들이 있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고요. 박스에 있는 것들 위주로 볼게요. 자, 다음을 연습해 봅시다 했어요. 1번. 처제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는 경우. 자, 이건 무슨 방어 기제예요? 예, 바로 어때요? 자신의 욕망에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이 이 경우 누가 될까요? 처제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때 가장 피해가 되는 건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어때요? 취소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때리고 아유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랬어 같이 원상복구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취소, 우리가 원상복구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욕망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인 아내를 위해 선물을 함으로써 아내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 취소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욕망으로만 품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취소라는 방어 기제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피해의 대상으로부터 복구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에게 복구해주고 싶은. 2번,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과잉보호한다. 이거 정말 반동 형성이죠. 이렇게 아주 선천적으로 100% 천사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인간은.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사실은 누가 봐도 이 경우에 바람을 피워서 데려온 아이를 너무나 과잉보호하고 뭐 내 자식보다 더 이쁘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어때요? 반동 형성이죠. 내 안에 억압, 원망, 분노, 공격적 감정과 정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동 형성입니다. 예,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것들이 반동 형성의 대표적 방어 기제죠. 미우면 안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주는 심리와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모피 코트를 너무 입고 싶은데 이 여성이 못 입게 이제 이렇게 모피코트 동물을 죽여서 못 입게 되니까 아예 그 동물 보호 운동에 막 앞장을 서서 피켓팅을 하고 그러는 거는 가장 입고 싶은데 그거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못 입으니까 니네들도 입지 마. 그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반동 형성입니다. 세 번째. 지독하게 가난하다가 형편이 나아진 직후 지병으로 아내가 사망하자 재산을 자선사업에 바치고 가난하게 사는 남자. 예, 이거 뭐죠? 죄책감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때요? 정말 가난만 같이 했고 이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내가 죽은 정말 가난할 때 버텨준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뭐 이런 사서 고생을 하는 거. 예, 바로 뭡니까? 상환의 심리라고 하지요. 예,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 네 번째 볼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입양을 하는 경우, 예, 대리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좌절감과 불안에 대해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취하게 되는 대리 형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 형성하고 전치가 헷갈린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전치는 뭐예요?
그것보다 덜 위험하고 약한 것에게 표출하는 거고요. 대리 형성은 비슷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6쪽으로 가시면 5번 볼게요. 무의식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는 것, 투사입니다. 사실은 내 맘속에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건 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 핀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처증이나 의부증 안에는 투사의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거기 보면 6번 재밌죠? 시험을 잘 치지 못한 학생이 시험 문제가 너무 황당했어 라고 말하는 거. 사실 시험을 못 본 거는 공부하지 않은 내 탓인데 문제 탓을 해버렸네요. 바로 이것도 투사죠. 근데 동시에 이 투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시험을 못 본 나를 좀 변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투사이면서 뭐도 들어가 있죠? 합리화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일주일 전에 당했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덤덤하게 얘기한다. 이거 유리 혹은 격리라 그래요.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감정 부분을 마치 이렇게 떼어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감정은 떼어내고 말하는 거죠. 바로 아주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유리 혹은 격리라고 하고요. 8번. 불치병에 걸려 며칠밖에 살 수 없는 환자가 장례식을 계획한다. 이거 뭐죠? denial, 부정이죠. 그래서 실은 불치병에 시한부를 받았다 해도 이걸 거부하고 막 앞으로 할 일을 막 계획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야,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뭐 이런 거니까 부정의 심리인 거죠. 우리가 왜 이거 콩글리시라 그러던데 닥터 쇼핑도 일종의 부정인 거죠. 의사가 어떤 암입니다 했을 때 앞으로 뭐 몇 개월 하면은 어때요? 아니야,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이 의사는 제대로 몰라. 딴 의사를 만나서 또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 닥터 쇼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고 있어요. 자, 맨 끝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이 너무 길었죠? 방어기제의 이해가 많아서 암기하는 게 많이 힘들 테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사용해본 방어기제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면서 자기 통찰과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면 이해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제일 좋은 건 방어기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제 투사하는 사람은 편집이 좀 높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 문제를 넘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데 표현 못하고 매사에 몸으로 반응해서 신체화 되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공부를 했다면 그 개념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인행사는 타자를 돕는 거지만 타자를 돕기 이전에 내가 나를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요.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질문 마지막인가요? 볼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초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프로이드는 이드를 갖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아가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현실과 환경과도 내가 생존 능력이 필요하니까 점차 자아를 발달시키고 이제 학문기 거치고 하면서 이제 남극기쯤 되면 자아가 자리 잡게 되고 이제 남극기가 또 하나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자, 슈퍼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 발달 과정을 조금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당연히 그러면 초자 발달을 설명하려면 어느 시기를 얘기하겠어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 남근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106쪽에 맨 끝에 문장 볼게요. 프로이트는 남근기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자, 생애 이제 첫 5년, 요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이제 이 남근기의 아주 그 중요한 사건으로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하는데 일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107쪽으로 가시면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초자아가 생기는 거죠. 남근기에. 자, 프로이트는
자, 초자를요, 뭐라 그랬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산이라 그랬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나중에 융하고 헤어진 이유 중에도 바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거하고 남근기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도 헤어지게 돼요. 근데 또 이것도 히스토리로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어머니하고 되게 밀착된 관계였고 융은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기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융의 생애사에서는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강한 그 설명력을 갖는 이 프로이드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있다는 얘기는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초자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산으로 봤는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잘 아시겠지만 남아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적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얘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적으로 느껴지면서 어때요? 언젠가 나를 거세할지도 몰라라는 거세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남아가 이때 남근기의 적응의 코드가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냐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방어 기제가 결국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동성의 아버지를 닮음으로써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극복한다. 그래서 그걸 바로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동일시의 대상은 동성부모죠. 남아라면 누구를?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여아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남근기에 느낀다면 여아는 반대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엄마를 적으로 느끼니까 여아는 또 누구를 동일시할까요? 엄마를.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남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 결국은 오이디푸스적 욕구를 나는 억압을 하면서 아버지라는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왜? 아버지에 대한 거세 불안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힘을 흡수하려는 그런 생존 기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가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되자. 그럼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동일시 과정에서 남아는 왜 초자아가 발달하냐면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도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감정 또 행동, 생각에 대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 규제, 통제력 이것도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야 하는 내적인 압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슈퍼이고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7쪽의 그림 바로 밑에 그 문장이 있죠. 동일시 과정에서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해 일련의 규칙과 통제력이 성격 내에 형성되고 이것이 일생을 통해 작용하는 내적인 압력이 된다. 이게 바로 초자아이다. 자, 초자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양심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 이상, 뭐 바람직한 것들을 따라가려는 것, 또 초자아, 뭐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이 초자아에 대한 초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남근기에 대한 이 설명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무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기술론의 Q&A를 보면 어떤 Q&A가 있냐면 프로이드는 어떤 그 연구에 한계가 있고 비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면서 초자가 오이디푸스 그 컴플렉스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도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이드는 이 남근기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은 거세 불안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어때요? 초자아가 형성되고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남근 자체가 이미 거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남아만큼 느끼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동성부모를 동일시해야 된다는 강력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그래서 여아는 남아보다
아버지를 남아는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도덕적 규중까지 내면화해서 도덕성이 발달하지만 여아는 이미 거세되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게 그 욕구가 없기 때문에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그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따라서 어때요? 그 오이디푸스 남마가 느끼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초자만큼의 여아는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문장 보시면 여성운동가들에게 대단히 비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 설명 보면서 여기 보시면 남근기의 프로이드는 어때요? 바로 초자 발달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잠복기쯤 되면은 초자아가 아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걸 볼 수 있고요. 생식기쯤 되면은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우리 안에 이드와 에고와 슈퍼이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 좀 보시고 프로이드는 이렇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초자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초자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임상에서요, 이제 보면 초자아는 없어서도 안 되고요. 예,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너무 발달되지 않은 경우도 뭐 품행장애라거나 청소년기에 아동 청소년기에 품행장애라거나 또 성인기에도 초자아가 뭐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할 때 엔티소셜, 반사회적 성격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임상에서는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성격 말고 지나치게 초자아가 너무 강해서 위축된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초자아가 강한 경우는 뭐 우리 문화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미화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초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비판 너무 많고 자기 검열 너무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없거든요. 매사에 필요 이상으로 자기 검열하고 자기 비판하니까 항상 긴장되고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심각하면 우울도 아주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자라는 것은 너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 이때 남근기에 뭐 프로이드에 의한다면 부모의 역할에 동일치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발달이 안 된 경우도 문제지만 임상에서는 반대로 지나치게 초자아가 강력한 경우도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 결국은 균형이다. 이런 얘기 같이 하면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